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이제 40 중반의 남자입니다. 평생 일만 살아온 기계 같은 사람이라 마음에 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껏 저 자신을 속이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쁜 병에 걸리면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사랑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부분 집도절도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법 그럴싸한 집도 한 채 가지고 있고 제 이름으로 된 회사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과 비슷한 절도 하나 있죠. 그러자면 제 과거 이야기를 잠시 해야겠습니다. 팔자가 사나운 것은 집안 내력인지 저를 낳고 어머님은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등지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억도 나지 않는 저 옛날의 엄마 없는 아이로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아버지는 그냥 동네에서 포목점을 하면서 그리 살았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큰 스피츠도 키우고 풍족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몹쓸 병에 걸리면서 큰아버지에게 어린 저를 맡겼던 것 같습니다. 사실 기억이 띄엄띄엄 남아있어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런데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 창식이를 내 아들처럼 키우겠다고 하던 큰아버지는 아버지가 죽음을 맞자마자 포목점을 정리하고 그 유산만을 가지고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그래도 피가 섞인 형이라 자식을 돌봐주겠다고 양아치 같은 큰아버지를 믿었던 선량한 아버지는 죽어서도 뒤통수를 맞은 것이죠. 꼬마 시주는 누구냐? 그렇게 저는 절 앞에 버려졌습니다. 67살 밖에 되지 않던 시절의 꼬맹이였던 저는 비지를 하러 나온 주지스님에게 주어졌고 일단 들어 뜨신 밥을 한술 먹인 절의 식구들은 제가 오갈 곳 없는 처지라는 것을 경찰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절의 동자승으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야산에 박혀있는 암자와도 같은 작은 규모의 절이라서 주지스님과 스님, 공양간의 보살님만 생활을 하던 작은 집이었죠. 보살님은 지금 생각해보면 미혼모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앳되어 보이는 외모에 저만한 딸이 딸려 있었는데 그 아이는 비구니가 되기 위한 수행을 하진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머리를 빡빡 깎은 저와 긴 머리를 하고 동자 승복만 챙겨 입은 그 애랑 즐겁게 놀았던 기억만이 납니다. 나이가 들고 머리가 크면서 저는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네가 영리하고 무학이나 놔두나니 네가 장차 주지를 하면 되겠구나. 주지스님은 제 영리함을 기특하게 여겨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듣기 싫었는지 나이가 차면 반드시 독립하여 서울로 가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주지스님 말고 무학이라 불리는 젊은 스님은 지금 생각해보면 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나이쯤 됐을 것 같은데 늘 손을 잡고 국민학교로 저를 데려다 주곤 했죠. 하지만 못되어 먹은 저는 머리를 빡빡 밀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저는 집이 절이라는 것이 늘 싫었던 것 같습니다. 교복을 입고 교문에 나설 때는 늘 모자를 써서 머리를 가렸고 스님의 길을 걷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부터는 머리를 길게 길렀습니다. 두발 규칙 때문에 매일 얻어맞으면서도 머리를 절대 자르지 않았죠. 그래도 부끄럽지만 저는 늘 전교에서 공부가 1등이었고 산세가 조용한 저희 절은 저에게는 독서실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능을 치고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절의 발길을 끊었던 것 같습니다. 오롯이 학자금 대출을 내어 학비를 내고 대학을 다녔습니다.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입학해서 과외짜리는 많았습니다. 2탕 3탕을 뛰어가며 코피가 나고 시험 공부를 하지 못해 계절학기를 들어가면서도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제법 돈을 모았고 그걸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상당히 돈이 되었죠. 그때부터 돈벌레처럼 돈만을 보고 살았습니다. 연애도 하지 않았죠. 돈이 드니까요. 제법 풀어난 자본금을 가지고 있으니 그걸로 돈을 쓰며 살 법도 한데 사업을 했고 그것도 대박이 났습니다.
벤처기업 소리를 듣는 회사를 차렸고 직원도 많았죠. TV에 나오기도 했고 신문에도 연신 실렸습니다. 제가 실린 신문을 보고 그 조용한 암자에서 스님이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되기 싫은 중이대로 하였다고 나 혼자 오해를 하고 있었던 저는 스님에게 다시는 연락을 하지 말라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 스님이 전화를 한 것은 단 한 번뿐이었고 저는 거기에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를 거둬주신 주지 스님이 노안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연락도 매몰차게 끊었으니 제가 정말 못된 놈이었죠. 나이가 들고 보니 작은 스님도 저랑 몇 살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사회에 나올 생각은 않고 한심하게 그렇게 산에만 있는구나 하였습니다. 워낙 규모가 작은 절이니 나에게 불붙으려고 하나보다란 생각도 하였죠.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저는 그게 몇 배로 튀며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남들이 좋다는 한강이 보이는 집도 구입하고 회사는 더 키우지 않고 조금씩 찌그러뜨려 저만 남기고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남은 인생을 쓰면서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에 다소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인생의 제 사막을 열어야 하겠다는 생각에 건강검진도 받고 비행기 티켓도 구입해 세계 일주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별다른 문제가 없다던 제 손발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조금 짜게 먹었나 하기에는 심각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 손발에 놀라 병원을 찾았더니 급성 신부전이 왔다고 하더군요. 당장 어제까지만 왔으면 신장 기능을 어느 정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미 기능은 0으로 떨어졌고 살기 위해서는 투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제가 이럴 수 있냐는 말에 그렇기 때문에 급성이고 평소에 신기능이 약하긴 했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지만 저는 세상에 정말 저 하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장 이식 순서에 이름을 올려놓고 병원을 오가며 투석을 하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던 제가 매일같이 병원을 다니며 점점 말라가는 것도 정말 못할 노릇이었습니다. 사람의 정에 그립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를 줄일 때 전부 잘라내면서도 남 생각 하나 없었던 제가 직장의 동료들도 생각이 나고 그렇더군요. 그런데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니 내가 죽어도 빈소 하나 차릴 사람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에서 그렇게 살았어도 생에 대한 욕심이 컸지만 건장하던 몸이 말라가고 상태가 좋지 않아지는 것을 몸으로 겪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집을 비워두고 요양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죽을 병은 아니었으나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아직 젊은 남성이라 신장의 차례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있는 요양병원으로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창시가 제 또래로 보이는 스님이 들어와 제 손을 꼭 붙잡더군요. 왜 찾아왔습니까, 스님?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스님의 얼굴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우연이었지만 제가 생활하는 요양병원의 간호사 중 한 명이 절에서 공양을 하시던 보살님의 딸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독 제 손을 더 붙들어주고 살뜰하게 보살펴주는 사람이라 이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나 하였더니 그게 아니었더군요. 머리를 길게 기르고 승복을 입고 있던 그 꼬맹이가 저와 같이 40이 넘고 50을 앞둔 간호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속세였다면 너는 내 동생이다. 한참을 가만히 저를 보시던 스님은 제 손을 억지로 붙들더니 본인의 신장을 하나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나이는 있지만 건강은 문제가 없어 신장 공여자가 될 수 있다며 조근조근 이야기를 하더군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지만 거기에서 희한하게 양심이 작동하여 아니라고 고개를 내주었습니다. 신장은 무슨 신장입니까? 가세요. 마치 여전히 사춘기 고등학생 마냥 퉁명스레 말을 내뱉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쫓기듯 나가 스님은 일주일에 2-3번은 꼭 제 병실을 찾았습니다. 아니, 서울 복판에 절을 차렸습니까? 이런 내 동생을 보는데 새 속에서의 거리가 대수냐?
제법 능글맞게 이야기를 되치는 스님의 얼굴에서 예전의 그 형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그리고 언제나 반복되는 신장에 대한 이야기를 거절하다가 조금 심각한 상황에서 죽다 살아난 저는 못 이기는 척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가 섞인 상황이 아니니 혈장 교환술부터 시작해서 정말 신경 쓸 게 많았습니다. 스님도 주지 스님의 아들이고 저도 주지 스님의 아들로 올라가 있으니 말이야 형제인데 정말 이웃 사촌만도 못한 관계로 그렇게 20년을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신장을 받기로 한 날 저는 뉘우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시절 그 몇 년이 대수라고 마음 깊이 아우로 저를 받아들인 스님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내가 건강만 되찾으면 그대로 세상에 돌려주고 스님에게 돌려주는 삶을 살겠다고 울면서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스님도 저도 무사했습니다. 이제는 속의 것도 하나씩 나눠 가졌으니 진짜 형이고 동생이라며, 그런데 나는 불자이니 너는 또 고아라며 농담을 한 스님은 저와 같이 살자는 말에도 부득불 암자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이 있는 동네에 집을 얻어 가난한 분들께 도시락을 드리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삶의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활동을 하는 사람은 이제 제 육신의 형인 스님과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 온 인연으로 조만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시주 보살님의 딸입니다. 이 사람은 절에서 나가 결혼을 한번 하였고 그 사이에서 기르는 조그마한 초등학생 아들이 있더군요. 저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까지 함께 품어 어린 시절 제가 누렸던 주지스님의 사랑만큼을 고스란히 돌려주려고 합니다. 철이 든 것이 너무나도 늦었지만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세상에 당당했던 그 시절보다 지금의 저는 몹시 행복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